1980년대 말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 시절의 미국은 저에게 백인 중심의 사회처럼 느껴졌고 낯선 공간 속에서 저는 자주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낯선 삶 속에서도 저는 미국 사회를 하나둘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나라는, 특히 이 도시는 개선될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죠. 부동산 일을 하면서 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좁은 공간 속에서도 개방감을 중시하고 새롭고 반듯한 집을 선호합니다. 반면 미국인들은 넓은 공간 안에서도 아기자기한 구조를 좋아하고 오래된 집에 담긴 이야기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조명 하나만 봐도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집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미국인들은 스탠드 조명처럼 은은한 분위기를 더 선호하죠. 그런데 요즘 미국인들도 점점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신발을 벗는 습관, 온돌 바닥의 따뜻함까지도 말입니다. 이런 배경은 제가 K타운을 꿈꾸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온돌 문화는 제 개인적으로 지난 35년의 미국 생활에서 가장 그리워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난방 문화 자체가 공기를 데워서 집안의 온도를 올리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지도 나빠지고 한국의 온돌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 문화인가를 특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온돌 문화를 미국에 보급하고 싶었고, 당연히 K타운 안에 온돌로 지어진 아파트 안에 미국인들이 한국의 온돌 문화를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타운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2015년 저는 미국의 한국식 온돌 힐링과 한국적 인테리어를 갖춘 주상복합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꿈은 막연했지만 저는 실제로 투자가들과 함께 개발 가능한 부지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단절된 시간이 너무 오래된지라 문화적, 행정적 장벽, 그리고 미국 내 건설 시장의 복잡성은 그 꿈을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허들을 넘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저에게 단지 어려움만이 아니라 더 단단한 철학과 전략을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 도전의 시간 속에서 저는 한국의 애경그룹 내 시행사인 AM플러스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AM플러스는 미국 쇼라인 지역의 주상복합 개발을 위해 3개의 부지를 직접 매입했고 CEO와 직원들이 6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며 실제 개발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현지 설계회사들과의 미팅, 개발업자들과의 파트너십 조율, 그리고 쇼라인 시와 커뮤니티와의 접점 마련까지
K타운 프로젝트는 점차 현실적인 기반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K타운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부지와 사람, 기업과 전략이 함께 움직이는 도시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도심 오피스의 공실률은 급증했고 오피스 빌딩의 가치도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두 은행은 삽시간에 문을 닫았고 그 여파로 은행들은 융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업융자와 건축융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팬데믹 때 풀렸던 거대 자금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고 기준금리는 0%에서 5%까지 급등했습니다. 융자가 되더라도 너무 높은 이자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30일 쇼어라인 남북의 경전철역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경전철을 이용했지만 개발자들은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여건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듯 했지만 또 다른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에서 착륙 중 폭발하며 전 승객이 사망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애경그룹의 자회사였고 이 사건은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애경은 골프장과 애경산업까지도 매각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쇼라인에 구입했던 부지조차 되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시리에 빠졌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역세권의 환경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융자 환경만 좋아지면 개발은 다시 가능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동안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년간 K타운을 외롭게 추진해 왔지만 세상의 흐름은 너무 느리고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48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원치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면 왜 그 투자가 한국의 미래가 되지 못할까? K타운 넥서스는 단지 하나의 도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전역에 구축할 수 있는 문화적인 플랫폼이며 한국 기업과 한국 정신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 내 K타운의 소유권을 갖고 유지해 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기술, ESG 철학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됩니다. 미국의 도시들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한국은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며 세계는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K타운 넥서스는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소외된 커뮤니티를 회복시키며 한국의 미래를 세계로 확장해 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개인의 철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 기업, 커뮤니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K-타운 넥서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